자,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있는 모두의 글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난이도, 최고 존엄의 문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도 이제 서류 통과를 한 이후에 논술 시험을 보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 어려움의 경로를 이제 유출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를 두 가지 경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률의 문제입니다. 경쟁률은 그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합을 너무 많이 벌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논술 영역에서 10분의 1을 먼저 선별해야겠다. 자, 이런 배경에서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의 영역입니다. 자, 출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인사과가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교수라든지 이제 저 같은 사람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들은 실제로 많은 문제를 내본 사람들이고 경쟁률을 인지를 하고 그리고 주어를 바탕으로 문제를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좀 풀어드릴 문제의 기본적인 성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출제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경쟁률이 높은 회사, 기업이 유출을 할 수 있죠. 자, 난이도는 별 4개, 그리고 제시문 활용도가 너무 높습니다. 작성 난이도는 좀 높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읽을 수는 있는데 쓸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연습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알게 되면 쓰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약하는 방법, 상세기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한 살펴보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답안지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의 자유도가 매우 낮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문제는 정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가 낮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답안을 읽기 전에 스스로 한번 문제를 통해 개요를 작성해보고 그리고 예시 답안과 자신이 구성한 개요를 비교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쓴 책이었어요. 문제 사례 중에서 가장 자유도가 낮은 문제, 즉 정답은 정해져 있고 이 정답을 산정하고 정답에서 멀어질수록 감점을 적용하는 문제의 특성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문제는 제시 형식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시문을 참고만 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어도 작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혀 없다면 모르되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취업 논술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취업 논술은 시사, 문화, 그리고 조직 등등 모든 그 경제까지 포함시킨다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영역의 배경 지식을 다 높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연습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논술뿐 아니라 제한 형식 제시문 활용 면접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자, 이게 뭐냐면 20분 정도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에 대한 내용들을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면접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따라서 기존 문제와 같이 참고와 서술 방식으로 작성하면 다른 방향 논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유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다 라고 이 문제를 정의를 했고요. 실제 문제를 좀 볼게요. 좀 첫인상이 좀 안 좋죠. 자, 그래서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가 나오고 자, 이렇게 두 개의 제시문을 제시해 주고 그래서 문제는 가와 나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남녀대화 대표적 특성을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사례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견해를 서술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제시문을 두 개 쓰는 경우 많지 않죠.
확률로 봤을 때는 한 30% 정도가 이 형식을 따르고 있고 70% 정도는 제시문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왜 냈을까요? 간단히 얘기해서 이 제시문의 그 문제의 취지 자체는 기본적인 문화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문화를 이해했을 때 제시문을 가지고 우리가 작성할 답안을 구성할 수 있느냐, 따라서 이 제시문을 활용해서 구성할 수 있고 문화를 이해했다면 유추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기업은 20분의 1의 유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만든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풀어볼게요. 자,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본질에 관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신념입니다. 그것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사회 구성원에 의해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자, 이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어디의 영역이냐면 기업에서의 조직 문화 영역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어 토익반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우리 여직원분들이 오전에 막 커피를 타고 있고 뭐 구두를 닦아놓고 이런 그 슬리퍼 같은 것들을 이제 제 위치에 놓고 이런 걸 봤죠. 그게 옛날 100년 전의 얘기냐? 그게 아니라 불과 3, 40년 전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또 점유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조직 문화에서 남자와 여자, 즉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실제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조직 문화의 기본적 갈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존 직원과 신규 직원의 갈등도 있지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성 역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네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할 거야 등등의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실제 뭐 드라마 미생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자, 그래서 이 조직 문화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는 그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간주하고 이러한 문제도 실제 그 기출 문제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이 실제 어떻게 다른가를 뜻하는 게 아니다. 즉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관념을 가리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자는 시집갈 거라고 해서 대학에 간다라거나 남자는 아내가 자기보다 소득 수준이 높으면 부담을 느낀다라는 등등의 얘기도 있다. 요즘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돌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익숙하다, 많이 팽배해 있다는 얘기죠. 자, 사람들은 특정 개인이 행동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것을 성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도 하는데, 이처럼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과 태도 및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자, 개인들은 성에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경우도 있고 타인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하기도 하고, 자, 이걸 모방이라고 하죠. 자,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면 개인이 주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시문에서 나왔죠. 자, 여기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은 문제를 조금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좀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 이걸 쓰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제도라든지 법적인 그 개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에 소속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체적 노력을 해야 한다. 자, 그렇게 유출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답안지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시험 보는 회사에서는 이런 문제 내지 않을 거야. 자, 단정 지을 수 없죠. 자, 이 표가 나온다는 건 요즘에 그 토론 면접이라든지 그리고 집단 면접 그리고 실제 그냥 면접, 논술 문제 모두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유추가 필요한지를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성의 언어 생활. 과묵성이 있고 경쟁적 대화가 많다. 그리고 동시발화나 말가로채기는 많다. 자, 맞장구 치거나 찬사는 적을 뿐더러 단정어법,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맞아. 이런 방향으로 우리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내년에 계획이 무엇이다. 올해는 무엇을 해야 한다. 등등의 이제 요구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자, 직접 명령이 많다. 문 좀 열어줘. 라든지 이것 좀 갖다 줘. 이게 필요하다. 등등. 자, 이런 표현들이 좀 많다는 얘기고요. 자, 실제로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문제. 자, 정중법을 지향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성은 다변성, 협동적 대화가 많다. 자, 다변성이라고는 뭔가요? 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다른 게 맞다라고도 할 수 있고, 협동적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면접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토론 면접에 들어가잖아요. 여성과 남성의 그 기본적인 언어 차이가 좀 보이긴 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입니다. 자, 동시발화나 말가로채기가 적다. 자, 맞장구 치거나 찬사가 많다. 자, 이거는 좀 많이 보이죠. 자, 애매어법.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간접명령. 오늘 좀 춥지 않니? 자, 여기에서 문 좀 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오늘 좀 춥지 않니? 문 좀 닫자라고 하는 경우죠. 자, 청유법이 많다. 뭐뭐하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손법을 지향한다 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일단 남성 같은 경우와 여성 같은 경우에 이 단어입니다. 자, 차이점을 좀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자, 정중법, 공손법. 자, 뭐가 다를까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떤 법을 빼고 정중하다, 공손하다. 자, 여기에서 좀 유추가 되나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정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을 때 어른과 아랫 사람 모두 통용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형이 동생에게 동생아, 형이 좀 배가 많이 고픈데 너는 어떠하니? 좀 미안하지만 이것을 좀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동생에게 정중하게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모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손법은 뭔가요? 아랫사람에게 공손하다를 쓸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아랫사람을 제외하고 어른, 즉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대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즉, 이 정중법과 공손법은 기본적으로 이 영역을 제외한 영역입니다. 자, 이게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정중법과 공손법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힌트입니다. 자, 이 문제가 별 난이도 별 4개, 어떤 분들에게 별 5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즉, 여기에서 소스 1을 읽고 두 번째로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대화, 언어 방식의 차이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요? 자, 남성, 나머지 영역에서 유추를 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 차이점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모든 영역을 한번 고려해서 하나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글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다변성,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언어 생활을 낮춰서 표현하기 위해서 제시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자, 협동적 대화가 많답니다. 그리고 말 가로채기를 적다, 동시발화가 적다 라고 하는 건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려고 했다면 서로 양보하는 기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요?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찬사가 많고
맞장구가 많다라고 한다는 건 왜 그럴까? 애매하게 얘기하거나 간접 명령을 하거나 청유법이 많다라고 하는 건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기억, 지향적인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뭔가요? 관계겠죠. 즉, 여성분들은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변성, 그리고 협동적 대화가 많고 말 가로채기가 적으며 찬사가 많으면서 간접 명령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성분들의 기본적인 언어의 특징은 관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반대로 남성은 과묵한데 경쟁적 대화가 많다, 말 가로채기가 많다, 찬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명령이 많다. 자, 여기에서 정중법. 자, 아까 형의 사례를 한번 들었는데, 형은 왜 동생에게 정중하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목표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읽으려면 이 표가 나왔을 때나 제시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제 개요의 영역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가와 나를 참고로 했을 때 대표적 특정을 분석해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분석이 기본적으로 나열을 얘기하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시사하느냐 라고 하는 시사점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주요 가산점이 여기에 1, 2가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 차이점에서 시사점을 읽고 공손법과 정중법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이 이 문제가 어려운 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 즉 개인의 주체적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집단 면접으로 가시던 아니면 제시문을 부여하고 개인 면접으로 가시던 그리고 논술로 가던 간에 지금 이 1과 2의 영역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답안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작성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이 소스를 통해서 어떤 것을 시사하고 있느냐, 여성의 언어는 관계지향의 특징을 대부분 가지고 있으며 반대로 남성의 언어는 목표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자, 이것은 제가 블로그에도 이제 동일하게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 네이버 모두의 논술로 찾아오셔서 그리고 제 그 유튜브 홈에 가시면은 네이버 블로그가 연동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문제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것을 작성하시면 좀 연습할 수 있는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좋아요 같은 경우는 노출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구독수가 몇 명 이상이 될 때 커뮤니티에 카테고리를 제공하니까 제가 블로그에 올리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 올릴 수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이제 그 사진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자료들을 업로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은 좀 구독을 좀 눌러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 즉 어려운 논술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